이 영상에서 대머리 남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자신이 따로 나가 살아야 했고 이혼을 원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족들을 불러 그녀를 망신 주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아내는 즉시 성인 영화가 담긴 디스크를 탁자 위에 던지며 남편이 하루에 3번이나 과도하게 친밀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생리 중인 날에도 그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아내의 가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이 상황을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이 실제 이야기의 전개를 계속 알아보기 전에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와 사건을 계속 업데이트 받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영상 속 대머리 남자는 리 씨이고 파란 옷을 입은 남자는 지역가족 결혼기관에서 온 조정자입니다. 머리를 묶고 수수하게 차려입은 여성은 바로 리 씨의 아내 장 씨입니다. 리 씨에 따르면 부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며 결혼했고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사람은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리 씨는 장 씨가 착하고 겸손하며 부지런한 여성이라 첫 만남에서 반했다고 합니다. 양가 가족들의 중매로 인해 5개월간의 교제 끝에 2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지치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따로 나와 살게 되면서 2사람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고생하며 돈을 벌어 자녀를 부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행복하고 따뜻하며 만족스러웠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2사람 모두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리 씨는 아내를 도와 자녀를 돌보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술 마시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그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리 씨는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장 씨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절함이 아내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리 씨의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가족과 남편, 자녀에게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심지어 친밀한 관계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리 씨는 아내가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며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무심하고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화를 남편에게 풀며 밥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며 늦게까지 놀다가 귀가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하자 리 씨는 해장 음료를 만들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내는 친구 몇 명과 놀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그녀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더욱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내가 외모를 꾸미고 옷차림도 더 멋지게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리 씨는 아내가 욕실에서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캐묻자 아내는 업무 때문에 문자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아내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 그는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리 씨는 친구들로부터 아내가 외모가 매우 세련된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고 2사람은 매우 다정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리 씨는 이 일에 대해 아내에게 물었지만 장 씨는 해명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남편을 욕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화풀이를 해 2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이성을 잃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를 보고 그는 부부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화를 내며
오히려 이를 더 크게 만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녀들과 이웃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 리 씨는 아이들을 친척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진정된 후 리 씨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안정되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여전히 집안은 어지럽고 물건들은 부서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리 씨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음을 느끼고 아내를 설득해보자고 결심하며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남자와 남편을 비교하며 리 씨를 깊이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한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집을 나와 따로 살기로 결심하고 집을 임대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리 씨는 아내가 외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았고 그녀가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위가 울며 고통을 호소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장 씨의 어머니는 매우 화를 내며 딸을 비난했습니다. 장 씨의 여러 친척들도 리 씨를 안타까워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리 씨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좋은 사위였습니다. 그들은 왜 장 씨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과 가족을 상처 입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조종자조차도 더 이상 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부부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내의 입장도 들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장 씨는 갑자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어 너무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조종자의 위로와 조언을 받은 후 그녀는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남편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속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 씨는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왔고 모두가 남편 편을 드는 상황에서 자신이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가 그 다음에 한 말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듣고 난 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장 씨는 리 씨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리 씨가 말한 것처럼 나쁜 아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과 점심을 함께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텔에 간 것이 아니라며 그 남자는 단지 직장 동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에 따르면 리 씨는 이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남편이나 자녀를 욕한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최근 들어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다른 남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이 모든 일이 리 씨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 씨는 부부 생활에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리 씨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해서 아내에게 늘 그런 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리 씨는 하루에 3번이나 친밀한 관계를 요구했고 장 씨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해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남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그녀는 항상 피로하고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아내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방 안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 씨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었고 그녀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리 씨는 곧바로 화를 내며 아내에게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 배서 여성들을 만나거나
접대부를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의 위협과 강압적인 행동에 직면한 장 씨는 아무 말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점점 침묵하고 순응할수록 리 씨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성인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은 행동을 강요하자 장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부했으며 그 순간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충격과 고통에 휩싸인 장 씨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본 리 씨는 그제야 행동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집안을 정리하던 중 장 씨는 옷장 안에 남편이 숨겨놓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안에 들어있는 성인 잡지와 DVD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물건들까지 구입해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 씨는 남편의 기이한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그녀는 결국 남편의 민감한 책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리 씨는 분노하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아내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술집 접대부와 비교하며 외모를 비하하고 남편을 만족시킬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리 씨는 성인 영화의 민감한 장면들을 아내에게 말로 묘사하며 따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침대에 묶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정신적인 협박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장 씨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에서 자라온 장 씨에게 부부 사이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알게 되어 조롱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알지 못한 것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수록 리 씨는 점점 더 도를 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생리 중일 때조차도 그는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민감한 시기에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욱 흥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가 이를 반대하자 그는 곧바로 폭력을 사용해 억지로 그녀를 따르게 했습니다. 장 씨가 거부할 때마다 남편은 끈으로 그녀를 묶고 강제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흥분해 찬 비명을 지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 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자 장 씨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그가 점점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참고 지내던 그녀는 어떤 민감한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 어느 날 장 씨는 그 친구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취기가 오른 남편의 친구는 리 씨가 부부의 사적인 이야기를 자신에게 털어놓았고 장 씨의 능력을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친구가 민감한 이야기를 장난처럼 말하며 심지어 아내를 바꾸는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하자 장 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를 당장 집에서 내쫓으려 했지만 리 씨는 이를 막았고 오히려 친구에게 아내를 한번 맛보게 해주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그저 즐거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장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그제야 두 남자는 멈췄습니다. 수개월 동안 참아오던 장 씨는 이 일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침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리 씨는 분노하며 욕설을 퍼붓고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장 씨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는 연극을 꾸며 모든 잘못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 씨는 아내가 항상 참고 견디는 성격이고 남편의 수치스러운 일을 밖으로 드러내길
꺼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외도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는 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는 좋은 남편인 척하며 자신이 이 관계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그는 장모와 처가 식구들을 집으로 불러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리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장 씨가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살도록 만들고 그녀를 조종 가능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 씨가 이미 예전과는 다르게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장 씨는 더 이상 참고만 있는 여성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을 외부에 공개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장 씨는 리 씨가 매일 밤 중독적으로 시청하던 성인 영화 DVD를 몰래 숨겨두고 남편의 병적인 행동을 고발할 증거로 삼았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성적인 욕구가 과도하고 아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변태적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을 뿐이라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이 말을 들은 그녀의 가족들과 조정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민감한 비밀이 아내에게 폭로되자 리 씨는 즉시 분노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 씨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장 씨가 발견한 성인 영화 DVD가 사실은 그녀가 직접 산 것이라며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서슴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정자는 직접 그 DVD들을 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디스크들이 오래전에 구입된 것이며 겉면에 붙은 이미지조차 흐릿하고 낡아 있었고 여러 번 재생된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리 씨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DVD뿐 아니라 팔에 남아있는 멍 자국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강제로 침대에 묶어 요구를 강요한 결과로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전적으로 그녀의 편에 서서 리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그런 고통 속에서 남편에게 통제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리 씨에게 하루에 여러 차례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이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도덕성과 가치관에 대해 설교하며 리 씨가 아내를 존중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의 언니도 논쟁에 참여하며 리 씨가 아내와 더 이상 화합하며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혼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니는 리 씨가 부부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내를 강요하는 대신 이혼 후 다른 관계를 찾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조정자가 나서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리 씨의 행동이 결혼 관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남편은 전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며 리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내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혼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가 자신의 권위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아내에게 억지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한 것은 명백한 가정 내 학대이며 아내의 정당한 권리와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조정자는 또한 리 씨의 행동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씨가 명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리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가정폭력 2가지 혐의로 법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 사랑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리 씨가 아내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강요하고 심지어 폭력을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학대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양측의 설득과 소송 가능성 앞에서 리 씨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 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까봐 두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의 고개 끄덕임 속에 장 씨는 결국 나쁜 남편과의 이혼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리 씨와 장 씨 부부의 이야기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커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결혼 전에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 결혼 후 정식 부부가 되면 그 사랑이 예전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개 결혼 생활이 가져오는 다양한 시련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로 인해 감정이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후 드러나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어떤 부부는 결혼 생활 속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불화는 때로 각자의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대표적인 예가리 씨 부부입니다. 그는 아내를 망신 주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그녀에게 불륜을 뒤집어 씌우는 거짓 이야기를 꾸미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탈적 행위를 숨기기 위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아내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평소 온순하던 아내가 오히려 방역에 나서 그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의 앞에서 폭로했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혔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리 씨는 모두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 인격 모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씨는 이 남자와 반드시 이혼하겠다고 결심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장 씨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녀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행동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일부 여성 인권 단체 활동가들도 장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들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아내에게 방역당한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여성은 춤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깡패라는 죄명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춤을 췄을 뿐인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녀는 형장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발카 3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자백했으며 이 숫자는 판사들이 그녀를 음탕하고 방탕한 여성이라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정보로는 그녀가 딸의 음료에 약을 넣어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항상 업데이트 받으십시오. 깡패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을 떠올리지만 마엔친이라는 여성은 이 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중국 사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중국은 여전히 문화개혁 초기 단계에 있었고 국민의 생활과 사상은 대부분 봉건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79년 중국 형법에 처음으로 깡패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여성을 모욕하거나 기타 깡패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또는 구금 없이 교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직하거나 주도한 사람들만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깡패죄를 저질러도 사형에 직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 6월 16일 중앙정부까지 충격에 빠뜨린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야부 16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7명이 아직 젖비린내 나는 범인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중국 정부는 형사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시기의 사회에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부족해 사회는 많은 불안 요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회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중범죄에 대해 엄벌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심각한 깡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중국은 전국적으로 중대 형사범죄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이를 엄격한 단속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많은 서구 사상과 경향이 중국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관계 문제에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구의 개방성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자들은 서구 사상의 이름을 빌려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간단한 예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보고 호감을 느껴 말을 걸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당시에는 불량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말로 괴롭히거나 훔쳐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모두 이 범죄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여성도 깡패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영기업의 여성 간부가 남자 부하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엔친의 사건은 정부가 범죄를 단속하던 결정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녀의 최종적인 결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 이르러 수십 년간 사회가 지속적인 변동을 겪은 후 국민들은 심리적 해소를 위해 가볍고 즐거운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사교 댄스가 훌륭한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춤에 특별히 끌렸으며 이 춤이 이성 간의 더 가까운 연결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많은 여성들에게는 이 춤이 가정 파탄이나 심지어 가정 폭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사고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남녀 간에 밀접한 접촉이 있는 춤을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춤은 한때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물론 마엔치는 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도 아마 이런 취미 때문에 깡패죄로 몰리고 최고형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엔치는 산시성 시안시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예쁜 외모를 가졌고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국영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국영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안정적이며 도시에서 위치가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마엔치는 이 일을 매우 좋아했고 날마다 예쁘게 차려입고 남성 손님들에게도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그녀가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여성들 중에서는 그녀의 성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마가 음탕하고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여성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오히려 더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도 더 정성껏 했습니다. 20대가 넘어서 마엔치는 결혼했습니다. 초반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행복했고 그녀는 2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고 남성 손님들과도 이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일 덕분에 마의 수입은 꽤 괜찮았고
삶도 그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기 시작했고 점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자 결국 그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식당 일을 그만두고 외부 남성과 대화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엔치는 남편이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몇몇 남성 손님들과는 가까웠지만 어디까지나 사교적인 수준이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남편은 화가 나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여마는 결혼 생활에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외부의 소문을 더는 참지 못해 바로 동의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빈손으로 두 딸을 데리고 떠났으며 전 남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뒷담화를 들으며 동시에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고발을 받았고 이 때문에 식당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그녀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그녀와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이를 찾아주려 했지만 한 차례 큰 병을 앓고 난 뒤 건강이 나빠져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성격이 꽤 게으르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사실 그녀는 외모가 괜찮고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오는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그들과 연인 관계로만 지냈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결혼 실패로 인해 결혼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남성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83년이 되자 사회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했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서양식 댄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춤을 좋아하던 마엔치는 시안시에서 서양식 댄스가 유행하자마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무도회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그녀는 자주 집에서 몰래 연습했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혼자 거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무도회에 갈 때마다 그녀는 화려하게 화장하고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댄스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마엔치는 이 별명에 크게 기뻐하며 마치 스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여성으로서 더 이상 감정적인 얽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좇는 남성들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선물을 주고 돈을 건네며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엔치는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을 매우 좋아했고 그들에게서 받는 돈과 선물을 거리낌 없이 받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녀 주위에 있었지만 마는 매우 영리했으며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을 고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모두 마엔친이 예쁘고 춤도 잘 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존경과 찬사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춤은 휴식과 오락의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올 때 그녀는 절대 거절하지 않았고 그들이 주는 애정과 선물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무도회에서 마엔치는 한 성급 간부 왕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눈의 왕씨는 이 싱글맘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이 음악에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는 마엔친의 이전 파트너를 내쫓고 직접 그녀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예리한 눈을 가진 그녀는 곧바로 왕씨의 비범한 신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곧바로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그녀는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왕씨에게 집으로 와서 쉬라고 초대했습니다. 왕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무도장을 나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많은 이 관계에서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왕씨가 그녀에게 제공한 돈만으로도 세 모녀가 한동안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왕씨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남자들도 이 여인의 달콤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 후 밤마다 그녀는 자주 무도회에 나갔고 심지어 남자들을 집에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까지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이 남성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자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는 마옌친이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그녀 귀에도 들어왔지만 마옌친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왕 씨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 많은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남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다오라는 이름의 청년은 27세였고 집안 사정도 괜찮으며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외모도 준수하며 맥에 매우 관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춤을 췄고 한다오는 그녀의 고정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공개적인 무도회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고 집에서 직접 무도회를 열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파티 무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집안을 재배치했고 춤을 출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집은 작았지만 그녀가 정성스럽게 꾸며 아늑한 무도회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후 그녀는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남성들은 매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내들은 분노에 찬 채 몰래 그녀를 유부남을 유혹하는 요부라고 욕했습니다. 마옌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녀의 목적은 무도회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그녀와 한다오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늘 함께 다녔습니다. 물론 한다오는 마옌친의 다른 관계들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그의 여러 연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지루함을 느낀 후 한다오는 이 여성을 자신의 친구 휘리민에게 넘겼습니다. 휘리민은 예술을 사랑하고 사진, 음악, 문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다오는 자주 친구를 데리고 마옌친이 집에서 여는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무도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며 일반 손님들을 보내고 나면 그녀는 몇몇 남성만 남겨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옌친의 홈파티 무도회는 이웃들에게 소음을 일으켜 불쾌감을 줬고 그녀의 생활 방식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샀습니다. 1983년 9월 어느 날 밤 경찰은 제보 전화를 받고 이 여성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도회에 있던 마옌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조사 목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심각해졌고 300명이 넘는 남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부의 발표는 당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마옌친은 스스로 13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자백했고 무도회를 통해 타원위안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0위안에서 80위안 정도였으며 평균 50위안으로 계산하면 1년에 고작 600위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옌친은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의 사에서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많았지만 그녀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가 본인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큰딸에게도 부적절한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이 거부하자 그녀는 딸이 마실 컵에 약을 타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체포된 후 한다오는 마옌친의 딸과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딸이 이를 원치 않자 어머니가 음료에 약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휘리민도 자신이 두 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정부 측이 발표한 수사 결과일 뿐 마옌친이나 한다오, 휘리민 누구도 이를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의 음료에 어떠한 이상한 성분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옌친의 딸도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옌친이 아무리 억울함을 외쳐도 그녀는 결국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시 문화에 맞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깡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130명의 남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그녀의 주장 중에서
경찰은 실제로 70명에 대해서만 범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985년 4월 판사들은 마엔친과 한다오가 깡패이며 공공질서를 혼란시킨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휘리미는 증거 부족으로 유기징역만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 결과에 매우 불만이었고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자신은 단지 춤을 좋아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사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마엔친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고 며칠 후 마엔친과 한다오는 땅에 무릎 꿇고 호송되었으며 죽음을 앞둔 그들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먼지가 묻은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목에는 여자 깡패라고 쓰인 커다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마엔친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처형장에서는 두 발의 총알로 그녀가 숨을 거두기까지도 마엔친은 아마 자신이 몇 번 춤을 췄을 뿐인데 왜 이런 결말이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엔친의 판결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사회규범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며 필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극단적 처벌이며 여성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중국은 더 많은 국제적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경제개방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마엔친의 운명은 이러한 복잡한 교차점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법 규정은 엄격했지만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깡패죄나 공공질서 문란이라는 범죄 뒤에는 한 국가의 법체계가 사회 변화의 불안 요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판결은 사건의 흐름을 바꿨을지 몰라도 사회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이 과연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법 집행의 강경함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생각이 흔들리며 모든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화 속에서 과연 엄격한 법의 개념이 진정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법과 인간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고 1997년에 이르러 깡패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휘리미는 교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조 생활을 하여 2000년에 석방되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엔친과 한다오에게 불공정한 처사였는지 아니면 사건 이면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깡패죄는 중국 형법에서 공식 범죄로 18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엔친 사건은 이 18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옛날 사건의 미스터리들도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엔친이 명성을 이용해 개인 무도회를 열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했을 뿐 남자들과 놀아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무도회 입장료를 받았고 그 입장료가 바로 2,000위안이라는 금액의 출처였습니다. 사실 그 돈은 마가 수개월 동안 주최한 무도회의 입장권 수익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민감한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으며 그녀가 130명의 남성과 잤다는 것도 경찰 측 발표일 뿐 마가 언론 앞에서 직접 밝힌 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엔친은 이혼 후 여러 남성과 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그 수가 130명까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잠자리를 가졌다고 자백한 130명 중 대부분은 단지 함께 춤을 췄던 남성들이었습니다. 출소한 휘리민 역시 그들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휘리민은 자신과 마엔친 그리고 그녀의 큰딸이 함께했던 유일한 만남에서 단지 평범한 대화만 나눴을 뿐 정부가 언급한 부적절한 관계나 음료에 특이 성분을 넣었다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모델이 두바이에서 열린 방탕한 파티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10일 후 그녀는 도로변에서 거의 사망 직전의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척추가 부러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했으며 현장의 보안 카메라는 그 직후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은 하룻밤 만에 풀려났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다음 사실을 발견하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포타포티 파티라고 불리는 어두운 지하세계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티가 호텔 문 뒤에서 열리며 여성들은 재벌들에게 이동식 화장실처럼 대우받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타포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계속 지켜보십시오. 두바이의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2025년 3월 초 어느 날 저녁, 우크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리아 코발추크라는 이름이 두바이 파티 후 실종이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와 함께 포럼에 대거 등장하자 술렁였습니다. 마리아 코발추크는 2002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연 예술학과 학생 시절부터 일찍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과 온리팬스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몸매뿐 아니라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호화 여행과 고급 파티 생활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마리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두바이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해외 미디어 회사의 초청을 받아 두바이에 갔으며 모든 비용이 제공되는 유럽 인플루언서 전용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종되기 전 그녀는 여행 중 여러 사진과 스토리를 게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은 그녀가 화려한 5성급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잊지 못할 밤이 나를 기다린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갑자기 사라졌고 가족들은 그녀가 이틀 뒤 예정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활동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은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보호 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도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점점 줄어들면서 모두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놀랍게도 3월 19일 실종된 지 10일 만에 마리아는 두바이 외곽의 한 외딴 지역 도로변에서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으며 온몸에 부상을 입고 휴대폰이나 신분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발견 직후 두바이 병원으로 옮겨진 마리아 코발추크는 즉시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결과 그녀의 몸에는 심각한 손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외상성 뇌손상의 징후가 있어 뇌부종과 장기적인 의식불명이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다리와 척추가 부러졌고 몸에는 멍과 열린 상처가 많았으며 오른쪽 갈비뼈, 골절 흔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그녀의 등과 허리 부위에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이 있고 탈수 상태가 심하여 장기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는 처음 며칠 동안 극도로 위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긴박한 수술을 여러 차례 진행해야 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진의 협력과 마리아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마리아 코발추크가 당분간 말을 하지 못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출처에서는 그녀가 어떤 이들이 포타포티라고 두려워하는 파티에서 도망치려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타포티 파티라는 표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결코 평범한 파티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마리아를 두바이로 초대한 것입니까? 그 파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호화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죽을 뻔했습니까? 그 답은 바로 포타포티라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두바이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마천루, 슈퍼카,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서 풍기는 부와 사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꿈꾸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두바이의 화려한 파티가 단순히 상류층의 오락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음악, 반짝이는 넌 조명, 끊임없이 따르는 샴페인, 그리고 반짝이는 슈퍼카 사이를 활보하는 매혹적인 복장의 소녀들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러나 저택의 문이 닫히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도덕적 기준이 왜곡되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포타포티 파티가 시작됩니다. 포타포티는 중동 상류층 사이에서 쓰이는 암호로 사치스럽지만 병적인 일련의 파티를 뜻합니다. 그곳에서는 명예, 돈,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식탁 위에서 거래됩니다. 포타포티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동식 화장실 또는 화학 화장실을 의미하며 보통 건설 현장이나 야외 행사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두바이 포타포티는 은밀한 파티와 금지된 행위가 얽힌 맥락에서 문자 그대로 이동식 화장실로 이해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넷 소문으로 여겨졌지만 수많은 핫걸과 모델들이 사건을 폭로했고 이제는 마리아 코발추크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이 파티에 대한 정보는 더욱 무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에 소셜미디어를 뒤흔든 유출 문서에 따르면 포타포티 파티는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핫걸, 모델, 인플루언서들이 초대되어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룻밤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 전직 유럽 모델은 이 파티 안에서는 모든 한계가 사라진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방은 손님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부유한 남성들이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을 강요하며 왜곡된 욕망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몇몇 권력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새벽에 열리는 특별 의식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며 이곳에서 여성들은 미리 짜여진 연극 속 노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예술적 목적이 아닌 초부유층의 사적인 소유물로 기록되기 위해 촬영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여러 영상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행하고 머리를 자르며 그들에게 온갖 끔찍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의식 중 하나는 여성들이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이동식 화장실인 포타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것이며 두바이 억만장자들이 차례로 피해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가했습니다. 젊은 모델들은 물론 후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유럽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 3년 동안 일해 벌돈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파티의 진위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그것이 반드시 폭로되어야 할 끔찍한 진실이라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조회수를 노린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바이 포타포티 영상이 2024년 10월에 유출되어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가자 네티즌들은 앞서 말해진 것들이 모두 사실임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한 여성이 두바이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매우 불쾌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특히 식사 중일 때는 시청을 피하라는 경고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것들은 해변 클럽이나 화려한 나이트클럽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펜트하우스, 고립된 저택, 호화 요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안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정보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두바이의 부와 은밀함에 대한 명성이 이런 병적이고 비밀스러운 사건들에
완벽한 배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티들을 주최한 이들의 신원은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무명의 억만장자와 부동산 재벌에서부터 왕실과 연관된 인물들까지 다양한 묘사가 있습니다. 두각을 드러내는 미모와 급격히 증가하는 팔로워 수를 가진 마리아 코발추크는 이런 파티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명단에 포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그런 곳에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이메일, 높은 출연료와 국제적 교류 기회라는 매력적인 초대가 그녀를 빠져나올 수 없는 파티로 이끈 함정이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마리아 코발추크는 자신이 모델 업계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두바이 초부유층에 의한 체계적인 착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마리아 코발추크는 이 끔찍한 포타포티 파티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 영국의 더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경찰은 마리아 코발추크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건을 게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피의자는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은 두바이 주재 우크라이나 영사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사건의 전개에 대해 더욱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씨는 앞서 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딸의 실종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리아가 사라지기 전 자신에게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 모델 업계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리아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말한 호텔 파티에 실제로 참석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안나 씨는 그녀가 파티에 참석했다는 가정은 있지만 이 파티를 조직한 사람들은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혼수 상태와 생명을 건 일련의 긴박한 수술 끝에 마리아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 코발추크는 자신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갔다거나 포타포티 파티와 같은 추문에 연루되었다는 모든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들, 주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초부유층에게 착취당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업가들의 자녀인 부유한 청년들 그룹이 두바이의 한 호텔 파티 이후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태국행 비행기를 놓친 후 두바이에 거주하는 옛 지인 우크라이나 출신 재벌 2세 아르티아움과 함께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르티아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여성 몇 명과 동행했는데 그중 한 명은 러시아인, 다른 한 명은 신원이 불분명한 여성이었고 벨라루스 출신 남성 알렉산드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에게 태국으로 가는 전용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악몽으로 끌어들이는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호텔을 떠나려 했을 때 술과 약에 취한 이 남자들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녀의 여권을 빼앗으며 뻔뻔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거야. 우리는 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마리아가 탈출을 시도했을 때 그녀는 근처의 건설 현장까지 쫓겼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고 높은 곳에서 던져졌다고 믿으며 그로 인해 팔, 다리,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머리에 큰 흉터가 남았는데 두피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이 휴대전화로 촬영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호텔을 빠져나와 근처 건설 현장에 몸을 숨겼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맞은 순간부터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진술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관측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협박이나 매수 후 꾸며낸 각본일까요? 이 의문은 사건 전체가 두바이의 악명 높은 타락한 파티인 포타포티 파티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결국 마리아는 아직도 자신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치료비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두바이 당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로주노 노보스티에 따르면 그 대가로 마리아는 두바이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절대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리아 코발추크 사건에서 가장 분노를 일으킨 점 중 하나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이들이 단 24시간 구금 후 풀려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소되지도 심층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특히 언론 앞에서 신원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누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발견된 호텔의 CCTV 영상은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마리아가 공격당한 시간대에 감시 데이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을 밝힐 수 있었던 증거들 혹은 최소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바이에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암묵적인 정치 세력 등 어떤 권력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너무 빨리 석방되고 보안 카메라가 사라졌으며 당국의 완전한 침묵은 사건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은 왜곡되거나 묻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날수록 여론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무도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코발추크는 이 더럽고 사치스러운 파티들의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 여성들처럼 마리아 코발추크도 한때 온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성인용 콘텐츠 제작자가 되어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매혹적인 몸매,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녀는 몇 개의 대담한 게시물만으로도 돈이 물처럼 흘러드는 백만장자 세계로 들어갈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화려함 뒤에는 은밀하게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 시장이 있었습니다. 은행 재벌, 석유 사업가, 이슬람 성직자, 유명 인사 등 수많은 부정한 억만장자들이 수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며 온라인 모델들을 구매했습니다. 파리에서 두바이에 이르는 호화로운 파티에서는 모델이 손님을 받는데 동의한다면 하루에 최대 5만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하 세계에서는 수많은 소녀들이 달콤한 약속에 속았습니다. 그저 파티에 참석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천 달러를 받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정교한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당하고 거부할 경우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며 심지어 거친 대우와 모욕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채 초부유층만을 위한 파티에 희생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비극은 억만장자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치열한 지하 거래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사진들 뒤에는 피와 눈물이 가득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범인을 드러내는 일은 코발추크 가족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온라인 매체 오보주레바텔에 따르면 이 모델은 심각한 기억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3월에 그녀가 발견되기 직전의 사건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했습니다. 코발추크의 부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두바이 경찰은 그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가족과 지지자들 모두에게 의심을 샀습니다. 한편 마리아 코발추크의 경험과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두바이에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착취라는 더 큰 문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마리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극복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 코발추크 사건은 국제적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산업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젊은 여성들을 교묘한 착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깊은 밤, 중국 마허산 도로에 겸손하게 자리 잡은 딩우이 사찰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경찰차 불빛이 텅 빈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밤중에 갑작스럽게 사찰로 들이닥쳐 본래 고요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주지 스님 스즈딩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심야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스님 개인의 화려한 방 안에서 경찰은 경전이나 불상이 아닌 섹시한 레이스 속옷, 검은 스타킹, 가발, 몸에 딱 붙는 원피스, 고급 화장품, 명품 액세서리, 헤어드라이어 등 수행자의 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가사를 입고 채식을 하며 경을 외웠습니다. 밤이 되면 짧은 치마에 레이스 스타킹을 신고 클럽을 오가는 핫걸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스님과 결혼하고 사찰의 자금을 이용해 남성 모델을 내연남으로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스즈딩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스님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015년 11월, 홍콩 경찰청에 한 통의 익명 고발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여성 수도승이 수년간 자선 기금을 횡령하고 계율에 어긋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불교의 이름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의 신원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고발 대상인 딩우이 사찰의 주지 스즈딩에 관한 수상한 세부 정보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스님의 이름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즈딩은 무명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홍콩 불교계에서 모범적인 수도자의 표본으로 찬양받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수해 피해자들을 돕는 장면으로 TV에 출연한 적도 있었으며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신도들의 존경을 받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을 겨냥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혹시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팀은 고발장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단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아이체, 타인 명의로 된 재산, 사찰 계좌에서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거래들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자비롭기로 알려진 이 여성 스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경찰이 딩우이 사찰에 들이닥쳐 스즈딩 스님의 개인 공간 문 뒤에 감춰져 있던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딩우이 사찰은 홍콩의 낡은 거리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으며 외벽은 이끼로 덮이고 기와 지붕과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찰에 들이닥쳤을 때 본당에서는 의심스러운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후불당 뒤쪽에서 열린 나무문 하나를 발견했고 그 문은 주지 스님 스즈딩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녀의 개인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수입산 크리스털 샹들리에, 수놓은 두꺼운 비단 커튼, 그리고 수많은 고가의 생활용품들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옷걸이 위에는 루부탱, 지미추 등 브랜드의 하이힐 수십 켤레가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은 드레스, 코트,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샤넬, 라메르, SK2 등 고급 화장품이 가득했고 많은 여성들도 쉽게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벽장 안서랍에서 경찰은 현금으로 거의 400만 홍콩 달러가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스님과 한 남성 사이의 매우 사적인 애정 사진들이었고 거기에 더해 약 10년 전에 발급된 혼인신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스주딩은 사찰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동북 지역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불교의 도시 홍콩에 나타나 유명 사찰의 주지 자리에 올랐고 결국 수년간 가장 충격적인 종교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 되었을까요? 사실 스주딩은 홍콩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동북 지역인 길림의 한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즈는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살아온 환경은 그녀가 학업이나 커리어를 통해 멀리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은 많은 농촌 소녀들처럼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하거나 매일 들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평범한 남성과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주딩은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았고 평생 시골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멋지게 옷을 입고 부유해 보이는 것을 보며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현재의 삶을 더욱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스즈는 고향을 떠나 인생을 바꾸겠다는 열망을 안고 새로운 이름 롱언라이로 위조된 신분을 가지고 불법으로 홍콩에 밀입국했습니다. 1990년대의 홍콩은 화려한 불빛, 고층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유명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였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 스즈는 국적도 없고 돈도 없고 친척도 없는 한 명의 이주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녀는 우선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즈딩은 머리를 굴렸고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주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해 2006년 스는 홍콩 국적을 가진 중국계 남성 류젠창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류는 이미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세우는 연약하고 착한 여성을 가장하며 자주 가난과 고통을 호소했고 그저 홍콩에 머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류는 단지 금전적으로 도와주었지만 점차 스가 만든 불륜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즈딩은 자주 애인의 집에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척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며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고의로 류의 아내가 의심하도록 유도했고 가정 내 불화를 만들어 그것을 틈타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류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즈딩은 결혼을 제안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류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위장 결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즈딩은 또 다른 외국인 남성 가오고와 두 번째 결혼을 하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이 결혼들은 모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홍콩 불교계나 딩우이 사찰의 신도들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홍콩 시민이 되자마자 즈딩은 즉시 이혼했고 남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홍콩 시민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배경도 없었던 스즈딩에게는 홍콩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인물이 된다는 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삶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스즈딩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기세척, 집 나르기, 공중화장실 청소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홍콩에 온 즈딩은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고향에서처럼 고된 노동 속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즈딩이 꿈꾸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머리를 짜내며 삶을 바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우연히 떠오른 매우 대담한 돈벌이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즈딩은 딩의 사찰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스즈딩은 우연히 그 안에 숨겨진 사업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찰에 자주 출입하면서 스즈딩은 이곳의 주지 스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스즈딩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그녀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스즈딩은 딩의 사찰의 정식 스님이 되었습니다. 딩의 사찰에 발을 들인 후 즈딩은 곧바로 자신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신심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크게 경을 외우며 가장 검소하게 식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즈딩은 노쇠한 주지 스님의 눈에 들어갔고 결국 그로부터 사찰 운영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즈딩은 사찰의 모든 운영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찰 보수나 자선 확대가 아닌 인사구조의 개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여승들이 공덕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혐의를 조작해내고 그 이유로 그들을 사찰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찰에 몸담아온 노인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스즈딩은 자신의 측근들, 대부분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친구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딩의 사찰은 더 이상 수행의 장소가 아닌 스즈딩 개인의 영역으로 변해갔습니다. 주지의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후 스즈딩은 사람을 조종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행자의 순수한 이미지를 교묘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는 사치스러운 삶을 은밀히 구축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딩의 사찰을 수억 위안에 사겠다고 제안했을 때 스즈딩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찰을 팔면 그 돈이 더 이상 자신의 손안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찰이 철거되면 자선금을 착복할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이 사찰은 가난한 사람들, 경을 외우고 부처님을 찾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믿고 사찰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낡고 허름한 사찰을 수리하는데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돈은 스즈딩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약 3미 950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들여 홍콩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7인승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도 구매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즈딩은 명품에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사찰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최신형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사찰에 의식이 없는 날이면 즈딩은 전곡까지 자고 일어나 여제자들을 데리고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수행자의 공간을 조용히 빠져나와 가발을 쓰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 고급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스님 스즈딩이 아닌 롱여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세련되고 돈을 아낌없이 쓰며 젊은 남성들과 어울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 남성들을 개인 조수라는 명목으로 사찰에 데려와 함께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즈딩의 이중 생활은 너무나 교묘해서 사찰 내부는 물론 다른 스님들조차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인과, 무상, 욕망의 유혹에 대해 설법하고 밤에는 술과 클럽 음악, 어두운 조명 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끼 낀 벽과 금이 간 타일 바닥의 낡은 사찰이지만 스즈딩의 개인 방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화려하스마했습니다. 그 안에는 9개의 옷장이 있었고 고급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다양한 스타일의 가발,
고급 가죽 구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전용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방 안에 2마리의 작은 반려견이 있었고, 방 안에 반려동물이 있으니 문을 닫을 때 주의하십시오 라는 안내판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항상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에는 하루 24시간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2마리의 개를 위한 사료비로만 매달 7,000 홍콩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는 믿기 힘든 사치였습니다. 스즈딩이 입고 있는 승복 또한 매우 독특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승복을 입는 반면, 그녀는 무릎까지만 오는 짧은 승복에 검은 스타킹을 함께 착용하여 매우 패셔너블하고 도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스님 복장을 하면서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2012년 스즈딩은 중국 본토 출신의 한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스님이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찰에서 지내며 믿기 힘든 기이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스즈딩이 자선금을 갈취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모든 어두운 이면은 다음 편에서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완벽한 수행자 행세를 마친 후에도 스즈딩은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2번 더 결혼했던 것입니다. 류젠창, 그리고 전직 스님 교사와의 결혼 외에도 그녀는 최소 2명의 남성과 은밀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사찰의 수련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인도 출신의 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 즈딩은 사찰 안에서 직접 후원하며 돌본 내연남이었습니다. 수련생은 그녀와 함께 호화로운 개인 방에서 지냈고 돈과 사치를 모두 제공받았습니다. 스즈딩은 이들을 젊은 연인처럼 정성껏 돌보았고, 고급 옷과 비싼 휴대폰, 심지어는 사찰 밖에서의 고급 휴가까지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사찰 내 많은 목격자들은 심야의 주지방에서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성해야 할 사찰이 어느 순간 복잡한 인간관계와 거짓, 죄악된 쾌락이 얽힌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승복 뒤에는 도덕적 규율이 완전히 무너진 방탕하고 믿기 힘든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고 영리한 스즈딩이라 해도 그녀의 어두운 비밀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호한 행동들과 이중적인 삶, 정교하게 꾸며진 속임수는 결국 진실의 빛 아래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한 인물은 다름 아닌 홍콩 연예계의 익숙한 얼굴, 유명 여배우 웡징징이었습니다. 성 원기니 여배우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한때 스즈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즈딩이 주최한 연예계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에 자주 초대되었고, 딩후이 사찰의 자선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자금을 기부한 후에도 사찰은 여전히 누수와 파손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웡징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찰의 장부와 계좌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9년에는 9만 위안에 불과하던 유지비가 2015년에는 129만 위안으로 급증했고, 수리 비용은 무려 270만 위안에 달했지만 실제 사찰의 상태는 전혀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웡징징은 스즈딩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챙기고 2번의 위장 결혼을 했으며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사람에서 웡징징은 결국 스즈딩의 모든 실체를 세상에 드러낸 인물이 되었고, 그녀는 존경받던 존재에서 순식간에 기소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여론과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스즈딩은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스즈딩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성금 횡령, 불법 입국, 이중 결혼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기 및 기만 행위 등 중대한 혐의들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즈딩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 사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스즈딩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사찰의 수련생, 인도 출신 하인 등도 불법 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운 스님으로 알려졌던 스즈딩의 이중 생활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스즈딩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과 사회 전체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수행자의 탈을 쓴 자들에게 쉽게 속아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시골 소녀에서 존경받는 여성 주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스즈딩은 만약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고 수행에 전념했더라면 여전히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허영심 때문에 불법 행위와 범죄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감옥살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하지만 실화인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